딸에게 보내는 심리학 편지. 챕터 3. 지금 불안하다면 인생을 잘 살고 있다는 증거다. 소심해 보이지 않으려고 안달복달 하지 마라. 엄마, 내성적인 성격이 나쁜 거야? 무슨 일인데? 아니, 친구가 그것 때문에 너무 고민이 많아. 소심한 성격 탓에 사람들 앞에 나서는 게 너무 두렵고 친구를 사귀는 것도 쉽지 않다고 하더라고. 나는 그 친구가 조용하고 신중해서 되게 부러운데. 그래, 내성적인 성격을 부러워하는 사람도 분명 있지. 하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리고 정작 내성적인 사람들은 자신의 성격을 고치고 싶어 한단다. 해마다 새 학기가 시작되어 병원을 찾는 대학생들 중에도 그 문제 때문에 힘들어하는 경우가 종종 있다. 그들은 혼자 과제를 할 때는 편안하고 집중도 잘 되는데 다른 사람들 앞에만 서면 긴장과 스트레스 때문에 힘들어했다. 학년이 올라갈수록 많아지는 그룹 과제 때문에 휴학을 고민하는 학생들도 꽤 많았다. 내성적인 성격을 가진 그들은 외향적이고 적극적인 친구들이 눈에 잘 띄는 대학 생활에서 불안과 소외감을 느껴 자기 성격을 고치고 싶어 했다. 앞으로 면접도 보고 직장 생활도 해나가야 할 텐데 소심한 성격이 걸림돌이 될 것 같다면서 말이다. 우리는 사교적이고 외향적인 것을 부추기는 분위기 속에 살아가고 있다. 요즘같이 빨리빨리 변화하는 세상에서는 무엇이든 재빠르게 받아들이고 적응하는 능력이 높게 평가받는다. 또 스치듯 지나가는 만남이 많다 보니 짧은 시간 내에 자기를 잘 드러내는 기술도 필수적인 능력으로 인정받는다. 그래서 내성적인 사람들은 발표를 잘하고 주장이 뚜렷한 이들과 비교당하며 문제가 있다는 평가를 받기도 한다. 외향적인 사람을 선호하는 분위기가 내향적인 사람을 사회 부적응자로 몰고 가는 것이다. 그러나 아무리 그렇다 하더라도 내성적인 사람의 80%가 소심하지 않으려는 강박에 걸려있는 현실은 진심으로 안타깝다. 버락 오바마와 빌 게이츠처럼 내향적인 사람도 충분히 리더가 될 수 있다. 흔히 사람들은 내향적인 성격의 소유자들이 부끄러움을 많이 탄다고 생각한다. 이때 부끄러움은 자신을 어떻게 보는가 하는 사회적 판단에 대한 두려움이다. 내가 남들에게 어떻게 보일지 신경 쓰면서 걱정하고 고통스러워하는 감정이다. 부끄러움에는 자기애적 요소가 있다. 마치 자신은 무대에 선 주인공이고 다른 사람들은 나를 바라보는 관중이라고 여기는 것이다. 그만큼 자기 자신이 남들에게 중요한 사람으로 비칠 거라고 생각한다. 그러나 보통 사람들은 자기 일에 관심을 쏟느라 다른 사람들의 일에는 별 관심이 없다. 어떤 이가 바로 앞에서 쓰러진다고 해보자. 사람들은 무슨 일인가 쳐다보지만 그것도 잠깐뿐이다. 금세 그 사실을 잊어버리고 자기 일에 몰두하는데 1분이 채 걸리지 않는다. 그리고 사람들 앞에 서면 누구나 가슴이 두근거리고 식은땀이 나는 불안 증상을 겪는다. 이것은 자연스러운 수줍음이다. 겉으로는 발표를 능숙하게 잘하고 자신감 있어 보이는 사람들도 부단한 연습을 통해 마음속 수줍음을 극복해온 것뿐이다. 이처럼 부끄러움이나 수줍음은 누구나 느낄 수 있는 것이지만 내향적인 성격은 타고난 기질이다. 심리학자 융에 따르면 인간의 행동은 다양하고 종잡을 수 없어 보여도 사실은 아주 질서정연하고 일관된 경향이 있다고 한다. 그는 이 일관된 경향을 성격과 기질이라고 말했다. 그는 기질을 내향성과 외향성으로 구분했는데 내향적인 사람은 자신의 몰두하기를 좋아하고 조용하고 절제된 곳에서 능력이 극대화되며 신중하고 느리다. 반대로 외향적인 사람은 강력한 자극을 즐기고 사람들과 함께 있기를 좋아하며 결정을 빨리 내리고 위험을 감수하는 데 익숙하다. 세상에 100% 내향적이거나 100% 외향적인 성격은 없다. 누구나 내향과 외향 사이에 위치하며 어디에 더 가깝느냐에 따라 외향적이거나 내향적인 성격이 된다. 그리고 세상에는 내향적인 사람들이 전체의 3분의 1 정도 된다. 어린 시절 늘 책에 파묻혀 지냈고 수업이 끝나면 누군가 말을 걸어올까봐 두려워 곧장 집으로 갔던 사람이 있었다. 청년이 되어 채식주의자 모임 리더가 됐을 때도 수줍음이 너무 많아 말을 잘 못했다. 오늘날 위대한 영혼이라 불리는 마하트마 간디의 이야기다. 미국에서 베스트셀러로 화제를 모았던 콰이어트라는 책을 쓴 수잔 케인도 내향적인 성격의 사람이었다. 그녀는 9살 때 생애 첫 여름 캠프를 가게 되었는데 어머니가 여행 가방에 책을 한가득 넣어주었다고 한다. 저녁이면 온 가족이 모여 책을 읽곤 했기 때문에 그녀에게는 그것이 당연한 일이었다. 그런데 캠프를 가서 책을 펴들자 교사는 친구들과 어울려 놀아야지 라고 말하며 걱정스러운 눈으로 그녀를 쳐다보았단다. 그때 소녀는 사람들은 내향적인 성격을 좋아하지 않는구나 라고 직감했다. 그때 이후로 외향적인 사람이 되어야겠다고 마음먹은 그녀는 하버드 법대를 졸업한 뒤 월스트리트의 기업 변호사가 되었고 협상 전문가로서 명성을 쌓기도 했다.
하지만 그녀는 중년이 되어 깨달았다고 한다. 내향성의 위대한 힘이 자신의 삶을 이끈 원천이었음을 말이다. 결국 그녀는 월스트리트를 떠났고 7년간의 연구 끝에 내향성의 힘을 증명하는 책을 쓰기에 이르렀다. 수잔 케이는 콰이어트에서 내향적인 기질을 가지고도 성공한 사람들을 소개하고 있다. 그에 따르면 강력한 자극을 추구하는 외향적인 사람들에게 고독은 고통이지만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고독은 없어서는 안 될 공기 같은 존재다. 그리고 세상에서 가장 창의적인 사람은 고독 속에서 자신의 내면 세계에 접속해 그곳에서 보물을 찾아낸다. 중력의 법칙을 발견한 뉴턴, 상대성의 법칙을 발견한 아인슈타인, 애플의 공동 창립자 스티브 위즈니악, 세계의 영화 감독 스티븐 스필버그, 1984년의 작가 조지 오웰 등이 좋은 예다. 그들은 말하기보다는 듣기를, 파티보다는 독서를 좋아했으며 집단 작업보다는 어딘가 혼자 틀어박혀 일하기를 즐겼다. 흔히 내성적인 사람들은 홀로 하는 활동은 잘할지 몰라도 리더는 될 수 없다고 말하는데 그것도 편견일 뿐이다. 버락 오바마는 미국 대통령을 비롯해 빌 게이츠, 워렌 버핏은 모두 내향적인 성격의 리더다. 그들이 리더가 될 수 있었던 것은 차분히 자신을 돌아보고 더 깊이 생각하고 신중하게 판단을 내릴 줄 알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내성적인 성격은 기질이지 결코 무언가 잘못된 상태가 아니다.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너무 애쓰지 마라. 문제는 사회적 환경이다. 학교에서도 점점 그룹 과제가 많아지고 있고 회사에서도 벽 없는 공간에서 많은 사람의 시선을 받으며 일해야 한다. 자극이 많은 환경은 내향적인 사람들에게 스트레스일 수밖에 없다. 게다가 다양한 사람과 인맥을 쌓아야 성공할 수 있다고 강요하는 사회적 분위기는 내향적인 사람들을 더 힘들게 만든다. 그러나 뛰어난 친화력, 마당발이라 불리는 폭넓은 대인관계, 좌중을 압도하는 말솜씨와 유머 감각만이 성공적인 사회생활의 열쇠는 아니다. 그에 못지않게 잘 들어주는 사람, 조용히 제 역할을 다하는 사람, 묵묵히 자기 일에 집중하는 사람도 사회에서 소중한 대접을 받는다. 그런 사람들은 큰 소리 내지 않고도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고 조용한 유능함으로 조직의 신임을 받는다. 또 조직 관리자들은 직원들의 장단점을 전체적으로 파악해서 적재적소에 배치하고 싶어 한다. 그래서 윗사람일수록 조직의 한 축을 견고하게 바치는 내향적인 사람들의 매력과 장점을 충분히 알고 있다. 그러니 꼭 외향적인 사람처럼 보이려고 너무 애쓸 필요는 없다. 다만 사회생활에서 인간관계는 중요하기 때문에 스트레스를 덜 받기 위해서라도 내향적인 성격의 장점을 살리는 소통법을 알아두면 좋다. 수천 명을 상담한 인간관계 전문 컨설턴트 데보라 잭은 그 방법으로 일시 정지, 탐색과 정보 처리, 속도 유지 등 3가지 규칙을 제시하고 있다. 집중력과 신중함이 장점인 내성적인 사람들은 먼저 말하기보다 잠시 멈춰 전략과 계획을 세우고 뛰어들기보다 정보를 수집하면서 상대를 파악하며 분위기에 휩쓸려 어울리기보다는 자신의 속도에 맞춰 관계를 조절하라는 것이다. 내성적인 사람들은 남의 말을 잘 들어주고 사려 있게 대하고 적절한 질문을 던지는 등 관계를 맺는 탁월한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러니 괜히 외향적인 분위기에 압도당하지 말고 자기 페이스를 유지하며 인간관계를 만들어가는 게 좋다. 33년간 정신과 의사로서 무수히 많은 사람들을 만나며 깨달은 것은 사회적 성공과 인정 그리고 삶에 대한 만족은 외향적이냐 내향적이냐에 큰 영향을 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물론 인생의 초보이고 사회의 풋내기 시절에는 무엇을 타고났느냐가 인생을 가르는 결정적인 조건처럼 보일 수도 있다. 게다가 젊은 나이에는 자기 힘으로 이룬 게 적어 더 불안하고 소심해지기 쉽다. 그러나 훗날 돌아보면 각자 가진 기질을 가지고 어떻게 노력했느냐에 따라 인생의 모습이 결정될 뿐이다. 내향적인 성격이든 외향적인 성격이든 자신이 서 있는 위치에서 최선을 다하지 않으면 어느 누구도 성공할 수 없다. 그러니 더 이상 내성적인 성격 때문에 고민하거나 위축되지 마라. 소심해 보이지 않으려고 안달복달할 필요도 없다. 그저 지금 있는 그 자리에서 묵묵히 할 일을 해나가다 보면 언젠가 나서지 않아도 드러나는 존재가 되어 있을 것이다. 네게 반하지 않는 남자는 만나지 마라. 사랑을 하면서 가장 힘든 순간은 나 혼자 사랑을 짊어지기 시작한 순간이 아닐까. 함께 시작한 사랑이건만 사랑이 식어가는 속도는 서로 다르다. 그녀는 더 깊어지는 사랑을 느끼며 그에게 더 많이 주고 싶어하나 그는 이유 없이 거리를 두기 시작한다. 아침에 주고받던 달콤한 모닝콜도 한쪽이 보내는 일방적인 알람으로 바뀌고 시도 때도 없이 서로의 안부를 나누던 문자도 한 사람의 메시지로만 채워진다.
오랜만에 하는 주말 데이트도 피곤함에 찌든 듯 생기를 잃어버리고 왜 그러는지 그의 속마음을 따져묻고 싶지만 그러다가 더 멀어질 것 같아 포기하고 만다. 세상은 노력하면 안 될 게 없다고 말하지만 남녀 사이의 사랑에서만큼은 그 이치가 통하지 않는다. 더 사랑하는 사람이 약자가 되고 덜 사랑하는 사람이 관계의 주도권을 쥐고 흔든다. 그러다 어느 날 갑자기 사랑이 끝나버린다. 더 사랑하는 사람은 떠난 이의 마음을 붙잡기 위해 필사적으로 노력하지만 모두 헛수고일 뿐이다. 그는 이미 가고 없고 그 자리에 덩그러니 자신만 남는다. 그렇게 실연의 상처를 경험한 청춘들은 이제 사랑이라면 지긋지긋하다며 진료실을 찾는다. 더 이상 사랑에서의 약자는 절대 되지 않을 것이며 바보같이 자신의 마음을 다 보여주지 않을 거라면서 나는 그들에게 말한다. 사랑을 더 많이 한 것은 죄가 아니라고. 그리고 비록 이별을 통보받았다고 할지라도 상대에게 주고 싶은 만큼 다 준 사람은 후회가 없는 법이라고. 나중에 후회하는 사람은 오히려 덜 사랑한 쪽이라고. 하지만 내 사랑학 강의는 그들의 귀에 들리지 않는다. 그들은 실연의 경험을 계기로 헌신하면 헌신적 된다는 교훈만 얻은 채 다음 사랑에서 주도권을 쥐기 위한 방법을 찾아 나선다. 연애 잘하는 친구들에게 조언을 구하고 유명한 연애 지침서를 탐독하고 밀고 당기기, 마음에 드는 남자일수록 무관심한 척하기, 상대가 질리지 않도록 반전 매력 보여주기, 남자가 길을 못 찾아도 지도를 읽어줄 생각 말기 등 누가 봐도 매력적인 여자가 되기 위한 방법을 섭렵하는 것이다. 제발 연애 지침서부터 걷어치워라. 수많은 연애 지침서들은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 중에 하나, 남자에게는 사냥꾼 본능이 있다는 것이다. 남자는 목표로 삼는 대상을 쟁취하는 데서 희열을 느끼지 그 다음은 별로 관심이 없다. 그래서 여자는 남자에게 끊임없이 새로운 목표를 제시해야 한다. 잡힐 듯 잡히지 않는 매력을 보여줘야 하고 이미 잡힌 고기처럼 사랑을 먼저 표현하는 일은 금물이다. 여자가 가져야 할 최고의 연애 기술은 은밀하게 그를 조종하는 여우가 되는 법이라고 한다. 연애 지침서들은 진화 이론을 근거로 든다. 여자는 임신, 출산, 수유를 하기 때문에 자식에 대한 헌신도가 남자보다 훨씬 높다. 그래서 자신과 아이에게 헌신할 의지와 능력이 있는 남자를 찾는다. 반대로 남자는 최대한 많이 자신의 유전자를 퍼뜨리고 싶어 한다. 그래서 가능한 많은 여자를 만나려 하고 젊고 예쁠수록 더 좋아한다는 내용이다. 그런데 정말 남자는 모두 그런 걸까? 아무리 다정하고 지적인 남자라도 한꺼풀 벗겨내면 사냥꾼의 본능만 남는 걸까? 하버드 대학교에서 사랑에 관하여라는 강의를 하고 있는 마리 루티 교수는 재미있는 실험을 해봤다. 연애 지침서를 보면 남자는 너무 유능하거나 주도적인 여자를 좋아하지 않으니 혼자 힘으로 전구를 갈 생각이면 남자가 안 볼 때 하라는데 진짜 그런지 주변 남자들에게 이메일을 보내 물어본 것이다. 여자친구나 아내가 전구 가는 모습을 본다면 매력이 떨어질 것 같나요? 하나 둘씩 답장이 오기 시작했다. 여자가 전구를 갈면 매력이 떨어지느냐고? 말이 되는 소리래. 당연히 아니지. 나는 능력 있고 그 능력을 기꺼이 발휘하는 여자가 훨씬 매력적이더라. 내 여자친구가 전구 하나 못 가는 사람이라면 나는 그게 더 싫을 것 같은데. 나는 존중과 감탄을 자아낼 수 있는 여자에게 매력을 느끼거든. 어떤 여자가 전구 가는 법을 모른다면 그건 그 여자가 모자라다는 신호겠지. 나는 모자라는 여자한테는 별로 끌리지 않아. 남성의 연애 심리를 희화화해서 던진 질문이긴 하지만 핵심은 분명하다. 남자라고 해서 다 사냥꾼은 아니다. 그런데도 남자에게 바람둥이 기질이 있다고 생각하는 이유는 사회적 고정관념 때문이다. 어느 심리 실험에서 재미있는 결과가 나왔는데 남녀를 불문하고 자기가 이성을 볼 때는 정직과 책임감과 관용 같은 특성이 중요하다고 생각하지만 상대 이성이 어떤 특성을 중요하게 생각할 것 같은지 묻자 전혀 다른 결과가 나왔다. 여자는 남자들이 성공을 중시할 것이라고 대답했고 남자는 여자들이 아이 양육을 중시할 것이라고 대답했다. 이 실험에 따르면 사람들이 실제로 이성에게 느끼는 것은 그렇지 않더라도 남성적, 여성적이라는 고정관념이 있다고 여겨 그에 알맞게 행동하고 판단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런 고정관념은 여자든 남자든 상관없이 모두를 주눅들게 만든다. 여자들은 관계에서 바라는 게 많으면 남자를 질리게 만들 것이라고 생각하고 솔직한 욕구를 감추는 데 익숙해진다. 데이트를 하고 싶어도 결혼을 하고 싶어도 남자가 먼저 결정할 때까지 잠자코 기다리다가 지쳐버린 로맨틱 코미디 영화의 무수한 여주인공들을 생각해보라. 남자도 마찬가지다. 섬세한 내면을 가진 남자들은 여자들이 자기가 너무 연약하다고 생각할까봐 일부러 강한 척하는 경우가 많다.
그래서 친밀한 관계를 만들지 못하고 겉돌기만 반복한다. 때론 사랑을 그만두는 것도 용기 있는 선택이다. 세상에는 일부 못난 남자들이 있다. 그야말로 여자를 사냥하듯 만나려 하는 나쁜 남자. 관계의 책임을 여자친구에게만 전가시키는 뻔뻔한 남자 말이다. 그들은 여자친구의 요구를 마치 그녀가 자신감이 없거나 독립적이지 못해 그런 것처럼 덮어 씌우거나 나같이 나쁜 놈은 너와 함께할 가치가 없다면서 관계에서 발을 빼길 수다. 그러면 여자는 잘못한 게 없으면서도 내가 덜 예뻐서, 내가 너무 부담스럽게 행동해서 그가 자신을 떠난 거라며 자책에 빠지기 쉽다. 그래서 나는 연애 지침서를 보기 전에 헤어진 그 남자가 과연 만날 가치가 있는 사람이었는지를 생각해 보라고 말해주고 싶다. 세상에는 그들보다 좋은 남자들이 훨씬 많다. 여자의 입장을 잘 헤아려주고 공감해주고 관계에 최선을 다하는 남자들이 더 많다는 말이다. 그러니 남자의 마음을 사로잡으려고 굳이 여우가 될 필요는 없다. 괜찮은 남자라면 밀고 당기기를 하지 않아도 충분히 상대를 알아보고 다가올 것이다. A부터 Z까지 연애 지침서를 따라하느라 생기 넘치는 모습을 가리지 말라는 뜻이다. 딸아, 내가 너에게 못이 박히도록 했던 말을 기억하는지. 내게 반하지 않은 남자는 만나지 마라 라고 했었지. 나중에는 내가 또 그 말을 하려고 들면 엄마 이제 그만이라고 했었다. 그 말이 네가 좋아하는 것보다 더 많이 그가 너를 좋아해야 한다는 의미는 아니었다. 그냥 너에 있는 그대로의 모습을 사랑해주는 남자를 만나라는 말이었다. 왜냐하면 사랑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가 있는 그대로의 자기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기 때문이다. 사랑하는 만큼 표현하고 바라는 것을 솔직히 얘기하고 때론 감추고 싶은 모습까지 나눌 수 있어야 사랑의 지평이 펼쳐진다. 사랑이라는 건 각자 다른 인생을 살아온 두 사람이 만나 서로의 면면들을 일깨우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는 것이다. 그러려면 연애 비법 같은 것으로 자신을 감추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사랑을 주는 것만큼이나 받는데도 용기가 필요하다. 그러므로 곁에 연인이 있음에도 이별을 떠올릴 만큼 외로운 사람이 있다면 혼자 그 사랑을 짊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하고 자문해 보기 바란다. 만약 그렇다면 그 사랑의 정지 버튼을 누를 수 있어야 한다. 그렇다고 자기만 챙기고 이기적으로 사랑을 하라는 얘기는 아니다. 남자친구를 사랑하되 자신을 돌보는 일에도 게을러지지 말자는 뜻이다. 특히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익숙하다고 말하며 과도하게 사랑을 주기만 하는 사람일수록 성급하게 누군가를 사랑하기보다 자신을 사랑하는 능력부터 길렀으면 좋겠다. 그래서 언젠가 실연을 당해서 너무 슬프다는 여자에게 말했다. 이별했다고 머리 자르지 마세요. 긴 생머리가 참 잘 어울리는 여자였는데 괜히 떠난 남자 때문에 매력 포인트를 없애버릴까봐 걱정되어 한 말이었다. 그 어떤 이유로든 자기 자신을 내팽겨치는 일은 하지 않아야 한다. 내가 나를 함부로 대하는데 누가 나를 좋아해 주겠는가? 그런 여자를 좋아하는 남자는 없다. 나쁜 남자를 제외하고 말이다. 친구는 나이가 들수록 더 소중해지는 법이다. 네가 고등학교 다닐 때 어느 날 학교로부터 전화를 받았다. 상의 드릴 게 있단다. 학교에서 보자고 하면 부모는 의례 겁을 내기 마련이다. 아이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뜻이기 때문이다. 아니나 다를까 네가 방과 후 레슨 시간에 아무런 말도 없이 땡땡이를 쳤다고 하더구나. 이유를 물으니 네가 그랬다지. 날씨가 너무 좋은데 어떻게 교실에 있을 수 있냐고. 그래서 친구들과 한강 고수부지에 가서 배 타고 놀다 왔다고. 웃음이 났다. 그래, 공부를 하기엔 너무 아까운 기가 막힌 날씨가 있지. 선생님께는 죄송하다고 말하고 앞으로는 이런 일이 없도록 단단히 타이르겠다고 했지만 솔직히 그럴 생각이 없었다. 혼자 그런 사고를 쳤으면 걱정했겠지만 친구와 잊지 못할 추억을 만들었으니 그것으로 된 것이다. 외동딸로 커서 친구를 잘 사귈 수 있을까 싶었는데 사고를 같이 칠 만한 친구가 네 옆에 있다는 사실이 오히려 기뻤다. 학창시절에 만난 친구는 나중에 인생의 대소사마다 달려와 기쁨과 슬픔을 함께 나눠줄 소중한 사람이기 때문이다. 너는 가깝다고 하는데 왜 나는 멀게만 느껴지는 걸까? 딸아, 너에게는 친구가 어떤 의미니? 사람들은 흔히 나를 위해 죽을 수 있는 친구가 진짜 친구다. 슬픔은 누구나 나눌 수 있다. 그러나 기쁨을 나눌 수 있는 친구는 드물다 등의 이야기를 한다. 그때 여자들은 보통 이렇게 말한다. 우리 사이에 못할 이야기가 뭐가 있어? 그럼 친구도 아니지. 남자들의 우정과 달리 여자들의 우정에서 빠질 수 없는 게 있다면 바로 수다다. 친한 여자친구들은 개인적인 일상사뿐만 아니라 집안의 대소사, 최신 트렌드, 사회적 이슈까지 말로 할 수 있는 모든 걸 공유한다. 여자들의 뇌를 들여다보면 언어 중추가 특별히 더 크다.
그래서 대화를 나누다 보면 옥시토신과 도파민이 분비되면서 약물 중독자의 헤로인에 버금가는 쾌락을 경험한다고 한다. 여자들이 끊임없이 대화를 통해 친밀성을 추구하고 결속력을 다지려는 이유다. 그러다 보니 친하다고 여겼던 친구가 뭔가 숨기려고 하는 것 같을 땐 서운한 마음이 든다. 갑자기 거리감을 느끼게 되는 것이다. 그런데 서로에게 아무런 비밀이 없어야 진정한 우정인 걸까? 단짝 친구라면 얼마나 가까워야 하는 걸까? 민경 씨는 입사 동료인 경화 씨와 3년째 친구로 지내고 있다. 동갑인데다 취향도 비슷해서 서로 말이 잘 통했다. 그들은 소소한 일상뿐만 아니라 남자친구 이야기, 가족 이야기, 남들에게 쉽게 하지 못하는 비밀 이야기까지 털어놓는 사이가 된 지 오래다. 그런데 어느 날 경화 씨가 다른 회사로 옮기게 되었다며 말문을 열었다. 이미 결심을 굳혔고 팀장에게도 그만두고 싶다고 말했다며 퇴사 날짜를 기다리고 있다고 했다. 민경 씨는 심장이 두 동강난 느낌이었다. 어떻게 이런 중대한 일을 이제야 말하는 거지? 다른 사람도 아니고 나한테는 먼저 말했어야 하는 거 아닌가? 지금껏 그녀는 경화 씨를 몇 손가락 안에 들 만큼 가까운 친구라고 생각했었기에 서운한 마음에 배신감마저 느꼈다. 경화 씨가 자신을 중요한 사람이라고 생각했다면 이럴 수는 없는 거였다. 그러나 사랑이든 우정이든 관계에서 서로 느끼는 거리감은 매우 개인적이고 주관적이다. 민경 씨는 경화 씨를 베스트 프렌드로 느꼈을지 몰라도 경화 씨는 민경 씨를 회사 동료로 여겼을지도 모른다. 비록 성격이 잘 맞고 대화가 잘 통하고 내가 좋아하는 사람일지라도 회사에서 맺은 관계이기 때문에 어느 정도 거리를 두는 게 옳다고 생각했을 수도 있다. 문화인류학자 에드워드 홀의 연구에 따르면 사람들은 상대방과의 친밀도에 따라 허락하는 물리적인 거리가 다르다고 한다. 낯선 사람이 갑자기 다가온다고 해보자. 그러면 우리는 본능적으로 두려움을 느끼면서 옴찔 놀라 한 발자국 뒤로 물러난다. 그러나 친한 친구가 다가오면 오히려 더 가까이 다가간다. 에드워드 홀은 그런 심리적 거리를 4개의 영역으로 나누어 설명하고 있는데 우선 친밀한 거리가 있다. 0에서 45cm의 거리인데 이 안에 들어올 수 있는 사람들은 부모와 배우자, 연인, 형제, 절친한 친구 등이다. 둘째는 사적인 거리로 46에서 120cm이다. 동아리, 동호회, 파티에서처럼 친밀하지만 조금은 제한적인 관계의 사람들에게 허락하는 거리다. 셋째는 사회적 거리로 120에서 360cm 정도다. 우리는 서로 알지 못하는 낯선 사람들과 최소한 120cm 이상 유지하려고 한다. 넷째는 공적인 거리로 360cm 그 이상이다. 누군가 많은 청중들을 대상으로 강연을 하거나 가수가 노래할 때는 360cm 이상 거리를 둔다. 우리 마음이 친한 정도에 따라 허락하는 관계의 거리가 다른 것은 맞지만 그것이 에드워드 홀이 제시한 것처럼 분명하게 떨어지지는 않는다. 사람마다 허용하는 관계의 거리, 관계의 두께, 관계의 속도가 모두 다르기 때문이다. 어떤 사람들은 가족, 연인, 아주 가까운 친구 외에는 쉽사리 마음을 열지 않는다. 대신 한 번 마음을 준 사람은 마치 자기의 일부라도 되느냐 아끼고 끝까지 최선을 다한다.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비교적 쉽게 사람들에게 마음을 열고 새롭게 만난 사람과도 곧바로 친구가 된다. 이처럼 각자 교정하는 관계의 거리가 다르다 보니 의도치 않게 다른 사람에게 상처를 주는 경우도 종종 생긴다. 이를테면 내가 생각할 때는 최소 120cm 밖에 있어야 할 사람이 불쑥 친밀한 거리인 45cm 안으로 들어온다고 해보자. 그러면 나도 모르게 부담스러운 마음에 피하고 싶어진다. 그런데 상대방은 나를 45cm 안에 있는 사람이라고 여기고 있었기에 기분이 상하게 된다. 상처를 입게 되는 것이다. 사람들마다 다른 관계의 거리를 인정해야 한다. 그래야 인간관계에서 오해가 없다. 내가 먼저 마음을 열고 다가갔는데 상대가 그만큼 다가오지 않는다고 해서 나를 싫어하는 게 아니다. 다만 그 사람은 자기 속도와 거리에 맞게 관계를 만들어 나가고 있을 뿐이다. 또 반대로 너무 빨리 다가온다고 해서 무조건 피하려고는 하지 말자. 만남의 시간과 횟수를 조절하면서 충분히 자기 속도에 맞게 관계를 만들어 나갈 수 있다. 그처럼 자기가 갖고 있는 관계의 거리를 상대에게 강요하지 않고 서로 존중할 때 비로소 우리는 편안하게 관계를 지속해 나갈 수 있게 된다. 진정한 친구를 만들고 싶다면 함께 있되 거리를 두라. 그런데 어떤 이들은 단짝 친구라면 모든 걸 공유하는 게 당연하다고 생각한다. 그래서 늘 붙어 다니며 아주 사소한 것까지도 서로 이야기한다. 숨기고 있는 비밀이 하나라도 있으면 안 된다.
즉 서로의 거리를 좁히다 못해 0cm로 만들어 둘이 하나가 된 것 같은 느낌이 들어야 그것이 진정한 우정이라고 규정하는 것이다. 하지만 거리감이라는 것은 어떤 관계에서든 존재한다. 그걸 없앨 수 있다고 하는 기대감 자체가 비현실적이고 신경증적이다. 의사들은 보통 정신분석 치료의 가장 큰 도구이면서 가장 힘든 감정으로 전의를 꼽는다. 그것은 부모와 형제 같은 어린 시절 중요하던 사람에 대한 감정, 소망, 갈등 등이 현재의 치료사에게 투사되어 나타나는 현상이다. 환자는 치료를 위해 과거의 감정을 드러내고 치료자는 환자의 말을 공감하고 경청한다. 그러다 보면 어느 순간 환자는 모든 걸 받아주고 이해해주는 치료사에게 사랑을 느끼게 된다. 치료자에게 의지하려 들고 자신의 모든 걸 맡겨버리고 싶어 하는 것이다. 그럴 때 치료자는 경계를 지켜야 한다. 치료사는 경계 안에서 환자에게 그 감정을 이해시키고 해석해 주어야 하는 것이다. 만약 그 경계가 허물어지면 환자는 통제력을 상실하고 의존성이 커지며 무기력해진다. 마찬가지로 친구 관계에서도 경계를 지키는 것이 중요하다.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각자 독립적인 심리적 공간을 존중해야 하는 것이다. 그래야 어떤 상황에 처해도 홀로 이겨낼 수 있는 힘이 생긴다. 그렇지 않은 관계는 겉으로는 끈끈하지만 속으로는 서로를 해치는 독이 된다. 얼마 전 30대 초반인 한 여성으로부터 친구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다. 그녀는 진정한 친구라고 해서 모든 걸 털어놓는 대상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이렇게 말했다. 친한 만큼 서로에 대한 정보가 많아요. 그래서 오히려 서로 터치해서는 안 되는 부분을 존중하고 지켜주려고 노력하죠. 예를 들어 저는 친구가 어떤 말을 하면 무너지는지 알고 있어요. 그래서 아무리 화가 나도 딱 그 선은 지켜요. 그 친구가 나중에 깨달을 거라 생각하고 믿고 넘어가는 거죠. 그들이 오랫동안 서로를 곁에 둘 수 있었던 비결은 둘 사이에 넘을 수 없는 경계를 존중했다는 데 있다. 이렇듯 아무리 친한 사이라 할지라도 사람 사이에는 숨 쉴 수 있는 적절한 거리가 필요하다. 그래야 자신의 세계를 가꾸면서도 서로 함께 할 수 있다. 나무 의사 우종명 씨는 나는 나무처럼 살고 싶다라는 책에서 이렇게 말했다. 구속하듯 구속하지 않는 것. 그것을 위해 서로 그리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일은 사랑하는 사이일수록 꼭 필요하다. 너무 가까이 다가가서 상처 주지 않는, 그러면서도 서로의 존재를 늘 느끼고 바라볼 수 있는 그 정도의 간격을 유지하는 지혜가 필요한 것이다. 친구는 세상살이가 안개 속처럼 어둡고 앞이 보이지 않을 때 길을 일러주기도 하고 지치고 좌절했을 때 그저 묵묵히 내 곁을 지켜주기도 한다. 그리고 무엇보다 나를 참 잘 알고 있으면서도 여전히 나를 좋아해준다. 혼자서는 살아가기 힘든 세상에서 친구는 나를 지탱해주는 든든한 버팀목이다. 그래서 친구란 인생에서 더없이 힘이 되는 존재다. 그러니 나는 가깝다고 여기는데 왜 너는 멀게만 느끼는 걸까라는 물음이 든다면 친구를 원망하기 전에 적절한 거리에 대해 생각해보라. 경계를 무너뜨리고 너무 가까이 다가가 상처 주는 것은 아닌지 돌아보라는 말이다. 그리고 기다려라. 우정이 주는 편안한 기쁨은 기다림 속에서 찾아오는 것이니까. 괜한 오해로 친구를 잃어버린다면 그것보다 안타까운 일이 어디 있으랴. 따라 30대에는 사느라 바쁘다는 핑계로 친구들을 소홀히 하게 된다. 게다가 미국에 있는 너는 친구들과 연락하며 지내는 것도 쉽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 아무리 바쁘고 멀리 있다 해도 친구를 챙기며 살아라. 살다 보면 오래 사귄 친구가 있는 것만큼 든든한 게 또 없으니까 말이다.